김지수, 30을 바라보는 29의 나이. 나의 삶은 꽤나 단정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담한 투룸 아파트. 이곳은 나의 보금자리이자 동시에 나의 일터였다.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며 재택근무를 한 지 3년째. 출퇴근 시간에 시달릴 필요 없이 내 공간에서 오롯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빛 나무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는 것. 나의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나에게는 5살 터울의 오빠 김준영이 있다. 34살의 준영 오빠는 4살 연하의 박서연과 결혼하여 3살짜리 쌍둥이 아들 하준이와 서준이를 두고 있다. 오빠와 나는 어린 시절부터 꽤 가깝게 지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달려가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다. 하지만 올케 서연과는 달랐다. 오빠가 결혼 상대로 서연을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딱히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명절에 만나도 서연은 겉돌았고 우리 가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이 없었다. 솔직히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다만 그렇다면 그녀 역시 우리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공평하지 못하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하게도 나에게 도움을 기대했다. 쌍둥이가 아주 어릴 때는 마트 가기가 힘들다며 장을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오빠를 생각해서 처음 몇 번은 들어줬지만 점점 부탁이 늘어나 결국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매일같이 쌍둥이 조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맡기기 시작했다. 자기는 볼 일이 있다면서. 처음 사흘은 어찌어찌 봐줬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저 일해야 해요. 애들 보면서 일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자 서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 형님도 나중에 애 낳으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님 어차피 집에서 놀잖아요.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 나 재택근무한다. 집에 있는 거 맞다. 하지만 그게 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 왜 집에 있다는 이유로 남의 애를 봐줘야 하는 건가?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지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다. 이건 엄연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니 그 이상 주 50시간을 일하는 정식 직업이라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집중해야 하는 일인데 어떻게 3살짜리 쌍둥이 둘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겠나. 나는 첫날부터 서연에게 분명히 말했다. 오늘만 봐드릴게요. 서연 씨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니 딱 오늘만요. 다음부터는 꼭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준영 오빠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일 때문에 안 돼요. 서연은 오빠가 베이비시터를 못 믿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정말 몇 시간만 보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오빠가 나를 믿는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딱 한 번만 봐주기로 했다. 그런데 몇 시간이 뭐야. 6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 씨, 이건 정말 딱 한 번만 봐드린 거예요.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자 서연은 나에게 훈계하기 시작했다. 형님이 이 애들 고모잖아요.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저희 엄마가 정말 편찮으시고 오빠는 지방에 내려가서 이틀 뒤에나 올라와요. 준영 씨는 승진 때문에 야근하느라 바쁘고 형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요. 그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나를 설득했고 결국 나는 또 마음이 약해져 이틀만 더 봐주기로 했다. 그렇게 이틀 동안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동시에 일을 했다. 정말이지 지옥 같았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나를 찾았고 장난감을 던지고 싸우고 울었다.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도 아이들 때문에 흐름이 끊기기 일쑤였다. 간신히 업무를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탈진 상태였다. 서연은 그 이틀 동안도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갔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서연의 오빠가 올라오는 날이었다. 이제 서연이 엄마 병간호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일은 없겠구나 싶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웬걸, 서연은 정확히 아침 9시에 우리 집 벨을 눌렀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집에 들여놓으며 말했다. 형님,
저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애들 좀 봐줘요. 금방이 최소 2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서연을 붙잡고 따지려 했지만 그녀는 너무 서둘러서 내 말조차 듣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황급히 차로 돌아갔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서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주 50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공짜 베이비시터 노릇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최소한 솔직하게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서연은 또다시 가족이니까 준영 씨랑 저한테 형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헛소리를 늘어놨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나는 서연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창을 캡처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진 몇 장을 찍었다. 오빠 준영에게 캡처 사진들과 함께 사진들을 보냈다. 그리고는 지난 며칠 동안 서연이 나에게 한 행동, 내가 겪은 어려움, 서연이 나를 마치 애들 맡기는 어린이집처럼 대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오빠가 나서서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썼다. 물론 나는 조카들을 정말 사랑한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하지만 3살짜리 쌍둥이는 손이 정말 많이 간다. 나는 그 애들의 엄마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동의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떠맡기는 건 너무나 불공평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15분쯤 지났을까? 준영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수야, 미안해. 지금 바로 애들 데리러 갈게. 그 순간 나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서연이 오빠가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었는데 내가 이런 일로 오빠에게 짐을 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빠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아니야 오빠, 오늘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오빠 바쁠 텐데. 하지만 오빠는 괜찮다며 지금 출발했다고 했다. 오빠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오빠의 얼굴은 매우 상기되어 있었고 말수가 적었다. 오빠는 나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오빠의 얼굴에 드리워진 실망감과 슬픔 때문에 나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내가 조카들을 봐주는 것을 거절해서 오빠가 실망한 줄 알았다. 그런데 사흘 뒤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준영 오빠가 서연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들의 전적인 친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연은 면접 교섭권만 갖는 것으로. 부모님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계셨다. 서연의 부모님께서 충격에 빠져 우리 부모님께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셨다고 했다. 나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오빠는 항상 서연을 끔찍이 사랑했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서연은 오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빠와 엄청나게 싸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결국 서연이 집을 나가고 오빠가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오빠의 집으로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서연은 이미 예전부터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친척에게 맡기고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서연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서연의 사촌 동생에게 아이들을 맡겼는데 그 사촌 동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맡길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오빠는 서연이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연이 오빠에게 전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촌 동생이 이사 가기 전에 서연에게 이제 나 없으면 애들 누가 봐줘? 다른 베이비시터 찾아야겠네?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우연히 오빠가 듣고서야 서연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일로 오빠와 서연은 크게 싸웠다고 한다. 오빠는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서연은 전업주부이니 최소한 자기 아이는 자기가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면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정식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가.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싫어하는 오빠 때문에 서연은 그마저도 꺼려했다. 오빠는 서연에게 내가 케이크를 먹으면서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내가 직접 아이들을 돌보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가 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연은 어린이집 보낼 준비가 안 되었고 베이시터도 못 믿겠다고 했다. 결국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서연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오빠에게 미리 말해서 오빠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을 보겠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합의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서연은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고는 밖으로 나돌았다. 그렇다. 아픈 엄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의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서연은 그 친구와 매일같이 놀러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과 동시에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서연이 오빠를 돕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악용한 것이었다. 당장 서연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소리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오빠는 내가 서연이 아이들을 맡기고 갔다고 연락했던 그날 서연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고 했다. 서연은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 싸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왜 그래? 오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애 맡기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근데 지수 형님은 오빠 동생이니까 오빠도 믿잖아. 뭐가 문제야? 오빠는 서연의 어이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내가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내 시간과 일을 희생하며 아이들을 봐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주 50시간 일하는 직업이 있지만 서연의 사촌 동생은 전업주부였고 자기 아이도 없었으니 상황이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마지막 싸움에서 오빠는 서연에게 너는 대체 엄마가 될 마음이 있기는 한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러자 서연은 오빠에게 똑같이 소리쳤다고 한다. 아니, 난 원래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 애 낳으면 이렇게 자유가 없어질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낳았을 거야.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서연의 그 말이 오빠에게는 정타였다.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은 그녀가 더 이상 엄마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오빠는 더 이상 서연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음 날 바로 이혼 및 전적인 친권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서연이 철없고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다. 좀 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빠와 조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 오빠는 이혼 문제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 게다가 서연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양육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아직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서연의 부모님은 하루 종일 오빠에게 전화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나는 오빠를 위로하며 결국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빠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서 다시 전화하셨다. 오빠에게서 연락이 안 된다며 내가 뭔가 알아낸 것이 없냐고 물으셨다. 나는 부모님께 오빠의 개인적인 일이니 오빠에게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 캐물으셨고 결국 나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오빠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다.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부모님께서는 태도를 180도 바꿔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셨다. 내가 그날 그냥 조용히 아이들을 봐주고 오빠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다. 나는 부모님께서 이혼의 원인을 서연의 무책임함이 아니라 나에게 돌리는 것에 경악했다. 부모님과 격렬하게 다투었지만 부모님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부모님은 내가 오빠에게 알리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며 서연과 서연의 부모님께 사과해서 이혼을 막으라고 나에게 강요하셨다. 마치 이혼이 서연의 결정이 아닌 것처럼. 나는 부모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서연의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서연의 부모님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과 교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오빠가 서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다.
오빠와 서연이 결혼하면 자신들도 사돈 덕분에 그런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자신들의 체면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를 버려두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에 나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고 그 순간 부모님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잃었다. 나는 부모님과의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나를 비난하고 괴롭혔다. 부모님을 차단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좋아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오빠에게 의지했겠지만 오빠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 오빠에게 내 문제까지 털어놓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일까? 주 50시간 일하면서 올케의 아이들을 봐달라는 압력에 시달리다가 오빠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을까? 업데이트 1. 한 주가 지났다. 오빠는 법적 절차 때문에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서연은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기로 했지만 양육권은 포기하려 하지 않고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여전히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꿨을 리 없었다. 서연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서연은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주 버릇없이 자란 아이였다. 모든 부잣집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서연은 확실히 그랬다. 우리 부모님은 서연의 어머니와 같은 대학을 나와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셨다. 동창회 같은 곳에서 가끔 만나셨는데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오빠가 서연과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의 관계도 가까워졌다. 서연은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고등학생 시절처럼 아무런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심지어 엄마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성장을 거부했고 아마 그것이 내가 서연을 도무지 좋아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오빠가 서연에게서 무엇을 보고 사랑에 빠졌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빠는 지금이라도 그녀를 떠날 현명함은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 말했듯이 자신의 즐거움보다 아이들을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부모로서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었다. 오빠는 운이 좋았다. 서연의 사촌 동생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나 역시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으니 말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서연은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거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겼을 수도 있다. 솔직히 서연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중 이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양육권을 위해 싸우는 유일한 이유는 아마도 손주들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강요 때문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분들 역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며칠 전 나는 서연이나 서연의 부모님께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부모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오빠가 아이들을 무책임한 엄마로부터 보호하도록 도운 나를 외면하신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가 어떤 분들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의 2주 만에 마침내 오빠와 제대로 통화했다. 중간중간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급하게 안부만 묻거나 양육권 소송 진행 상황만 업데이트하는 정도였다. 소송은 오빠에게 꽤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오빠의 장인, 장모님, 즉 서연의 부모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께서 내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서연의 어머니가 어젯밤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리가 없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나에게 오빠를 설득해서 공동 양육권에 합의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진심으로 절박해 보여서
잠시 그녀의 요청을 고려해볼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어이없는 말을 내뱉자 더 이상 그녀를 진지하게 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지금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 자체도 힘들지만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게 되면 서연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엄마로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서연이가 양육권을 잃으면 정말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씨가 나서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핏줄인 손주들보다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가십거리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한계를 느꼈다. 나는 서연의 어머니에게 오빠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저 그녀를 돌려보내고 나를 혼자 있게 만들기 위해 둘러댄 말이었다. 오늘 아침 나는 오빠 집에 가서 어젯밤 서연의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을 모두 전했다. 오빠는 놀라지도 않았지만 서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 자신보다 양육권을 잃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더 걱정한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하고 화가 난 듯 보였다. 이제야 서연이 왜 그렇게 공동 양육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녀가 갑자기 엄마 노릇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양육권을 빼앗긴 무책임하거나 불안정한 여자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신의 평판을 구하려는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었다. 솔직히 가슴 아픈 일이었다. 쌍둥이는 지금까지 오빠와 함께 지내고 있다. 가끔 오빠가 나에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내가 시간이 될 때는 기쁘게 봐준다. 만약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오빠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믿을 만한 친구에게 부탁한다. 아직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를 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육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면 오빠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빠가 전적인 양육권을 얻기를 바라고 운이 좋다면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솔직히 서연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준비가 될지도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피상적인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말이다. 어쩌면 서연이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피상적인 사과는 피상적인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법이니까. 하지만 나 역시 할 말은 없다. 나의 부모님과의 현재 관계를 생각하면 말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빠에게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셨다. 오빠는 부모님께 답장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나에게 한 행동 때문에 그분들에게 매우 냉담하고 사무적으로 대했다. 며칠 전에는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러 오겠다고 하신 것을 거절했다. 오빠는 부모님께 최후 통첩을 했다. 나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든가 아니면 아예 자식이 없는 셈치고 조용히 살든가. 부모님과 오빠는 크게 다투었고 이제 부모님은 우리 둘 모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너무 바쁘고 부모님은 자신들의 충성심이 자녀들이 아니라 서연의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했다. 그러니 그분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였다.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서연이 결국 양육권을 잃고 서연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그때서야 부모님은 자신들이 이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깨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은 그분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계속 믿게 내버려 둘 뿐이다. 업데이트 3. 안녕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로 거의 7개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오늘부로 오빠 준영은 마침내 쌍둥이 아들들의 전적인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2달 전에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소했고 지난주에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오빠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드디어 서연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저는 오빠를 위해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서연이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서연의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곧바로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을 만큼의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대신 그분들은 더 교활하고 조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말이지 부모님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모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엄마가 오빠와 저에게 연락이 안 되고 서연의 부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저 엄마가 우리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다시 연락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즉 먼저 우리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 없이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쨌든 오빠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urrent Part Characters 1050D Total Characters 1364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빠가 양육권을 얻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연과 그녀의 부모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가 거친 듯했다. 오빠는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분당의 같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서연과의 추억이 없는 곳이었다. 나는 오빠의 이사를 도왔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지켜봤다. 오빠는 이제 전업아빠처럼 아이들에게 헌신했다.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승진 욕심을 내려놓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고 정안될 때는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 물론 나도 자주 오빠 집에 가서 조카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애정으로 아이들을 돌봤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나에게 달려올 때마다 나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지만 책임감 있는 아빠와 나, 그리고 새로 고용한 베이비시터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갔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모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근황을 염탐하고 간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모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신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부모님을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의 그 모든 행동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 다시 예전의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준영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오빠는 부모님의 연락 시도를 단호하게 무시했다. 부모님은 오빠에게도 이모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오빠 회사로 전화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빠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부모님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오빠는 나에게 말했다. 지수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 부모님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그분들은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실 거야. 오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과 사돈과의 관계를 위해 기꺼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은 그분들에게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그런 부모님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의 연락 시도는 점점 뜸해졌다. 아마 자신들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사돈에게 버림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체념과 약간의 슬픔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것이 그분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다. 나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재택근무는 여전히 바빴지만 더 이상 예상치 못한 방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의 공간은 다시 나의 성역이 되었다. 오빠와 조카들은 이제 나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닌 기쁨과 사랑의 원천이었다. 오빠와 나는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서연의 SNS 계정을 보게 되었다.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엄마라는 역할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원했던 삶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그녀의 삶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다.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다. 오빠와 조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전부였다. 나의 아파트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였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나의 일에 집중했다. 나의 소중한 공간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몇 달이 더 지났다. 오빠 준영은 아이들과 함께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오빠는 아이들이 하원한 후에는 최대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나는 여전히 주말에 오빠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오빠가 급하게 볼 일이 있을 때 잠시 아이들을 봐주곤 했다. 이제 아이들을 봐주는 것은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조카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일 뿐이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소식은 이모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여전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모에게 우리의 안부를 묻고 우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신다고 했다. 하지만 이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부모님의 진심 어린 후회라기보다는 자식들의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체면 손상에 대한 속상함에 가까웠다. 사돈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면서 부모님은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잃게 된 것이다.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려 했는지 생각하면 여전히 씁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끼친 상처와 실망감은 그 애틋함을 넘어섰다. 나는 나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오빠와 조카들의 안녕을 위해 그분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어느 날 오빠와 나는 함께 조카들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갔다. 하준이와 서준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오빠와 나는 웃었다. 오빠는 나에게 말했다. 지수야, 그때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어. 아마 나는 서연의 거짓말에 계속 속고 너는 계속 힘들어했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하기도 싫다. 나는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빠, 내가 아니라 오빠가 용기를 내준 덕분이지. 오빠가 아이들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줘서 고마워. 오빠는 나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의 형제애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남매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재촉하는 엄마들의 목소리, 아파트 단지 특유의 소음들이 섞여 들려왔다. 그 모든 소리가 나에게는 평화롭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니까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았다. 나의 시간과 공간은 존중받았고 나의 노동은 가치 있게 여겨졌다. 나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오빠와 조카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부모님에게서 마지막으로 왔던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다. 잘 지내니? 나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과는 별개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지라도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나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깔끔하게 정돈된 나의 공간. 이곳은 나의 피난처이자 나의 힘의 원천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노트북을 켜고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저녁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는 잘 지낼 거야. 몇 년이 더 흘렀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훌쩍 자란 조카들은 여전히 나를 잘 따랐고 나는 그들의 든든한 고모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오빠 준영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고 일과 육아를 성공적으로 병행하며 책임감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 상태였다. 이모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지만 오빠와 나는 단호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부모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기대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사과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 일이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서연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원했던 대로 자유롭고 책임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삶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나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나의 재택근무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커리어는 계속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했다. 나의 아파트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공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가끔 문득문득 옛날 일이 떠오를 때가